세계로부터 100년이 지나도 재건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실상 버림받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집고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만류하고 전문가들이 실패를 단언해도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학교를 세웠고 당장 먹을 것조차 넉넉하지 않은데 미래의 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도전이라는 비웃음을 받아도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카터 박사는 이 나라가 100년이 지나도 제대로 재건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일부 평가 역시 국가가 스스로 일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실패를 예상했지만 그 모든 예상을 뒤집고 정상에 올라선 나라가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모하다고 할 만큼 거대한 도전 없이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꿈을 마침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던 강의였습니다. 국제 패권과 전략 경쟁이라는 제목을 보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꺼낸 말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 이후 국가 재건에 실패한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히 낚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소개에는 분명 세계 전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교수님은 몰락하거나 재건에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계 전략을 배우러 왔는데 미중 패권 경쟁은커녕 수업을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타일러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사와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았고 언젠가는 미국을 이끄는 핵심 인재가 되고 싶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교실을 걸으며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나라 이름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북한. 이름이 하나씩 적힐 때마다 교실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흥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부패입니다. 내부 집단 간 갈등입니다. 국가의 장기 비전이 없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수업을 신청한 것은 아니었는데 몇몇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 취소할까? 나도 그 생각 중이야. 솔직히 저 역시 수강을 취소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수강 정정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의 분필이 칠판 한쪽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아주 천천히 하나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뭐라고요? 대한민국이요. 왜 대한민국이 저기에 들어갑니까?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보여주는 나라 아닙니까? 옆자리 학생이 저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얼굴에도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뭔가 잘못 적으신 것 아닙니까? 교수님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나라가 단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나라에는 성공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1953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춘 직후였습니다. 전쟁으로 국토 곳곳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학생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수많은 주택이 파괴됐고 사람들이 생활하던 공간 자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장이요,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병원, 학교까지 전쟁의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 상당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기술 강국, 빠른 경제 성장,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나라 전체가 이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폐허에서 일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살아남기 어렵다. 오랫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외부 원조 없이는 국가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산업 정밀 제조업에서 세계 시장을 움직입니다.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몇백 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베트남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라크는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요.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보다 모든 조건에서 불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막대한 석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훨씬 많은 국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교수님의 질문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정말 왜일까? 왜 대한민국이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학기 우리의 과제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전후 재건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거꾸로 성공의 조건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믿기 힘든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강의는 실패한 나라들에 관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국가의 조건을 역으로 풀어내는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수강 취소를 고민했던 제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대한민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놀라게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옆자리 학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수강 취소 안 할 거야. 응, 안 할 거야. 나도 갑자기 궁금해졌어. 대한민국이 대체 뭘 했는지. 저도 똑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 성공할 조건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교수님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1953년 대한민국의 상황부터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수많은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공장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곳곳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폐허가 된 거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대로 기능하는 병원도 부족했습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컸습니다. 저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국가 자체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 아닌가요? 세계 어느 나라라도 이 정도의 폐허를 견디며 일어서기는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당시 기준으로 매우 이상해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이상한 선택이요. 교육부터 다시 세운 것입니다. 뭐라고요? 학교요. 일반적으로는 먼저 주거시설을 복구합니다. 그 다음 도로를 정비하고 병원을 세우며 산업시설을 복원합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람을 먼저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교육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부터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 없다. 석유도 없다. 국토도 넓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답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배우고 교육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결국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폐허 속에서는 임시 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이 가진 것을 조금씩 보태 아이들이 배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사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하고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책을 펼치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가 깊었지만 전후 교육 확대와 문맹 퇴치, 학교 교육의 확산을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하나의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살리는 길은 결국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보건과 위생 환경의 개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생활위생을 개선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점차 확충했습니다. 전쟁 직후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던 질병과 열악한 생활 환경도 시간이 흐르면서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속도로 변화가 가능하다니.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적인 절약 운동도 이어졌습니다. 절약이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쌀 소비를 줄이고 보리밥과 잡곡밥을 먹으며 부족한 식량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아끼면 가족도 살고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생활 방식 자체가 국가의 생존과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축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가진 돈을 전부 소비하는 대신 미래를 위해 조금씩 모으려고 했습니다. 근검절약과 저축이 사회 전반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국내 자본은 이후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기반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은 사람과 아이들의 미래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한 끼의 식사와 한 푼의 저축조차 국가의 미래와 연결됐습니다. 밥 한 공기를 아끼는 일이 결국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재건 과정입니다. 단순히 정부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국민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넘어 조금씩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때 이미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유럽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산업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갈수록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항제철 이야기를 해볼까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현대적인 대규모 일관제 철소를 쓸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규모의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세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나라가 무슨 거대한 제철소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꾼 것은 작은 제철소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기계를 생산하려면 대규모 철강 생산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나라가 꿈만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미래의 산업 구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다, 배를 만든다, 중화공업을 키운다. 그러려면 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산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항제철 역시 단순히 정부 예산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저축과 외자 도입, 그리고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여러 산업화 자금을 결합해 그렇게 산업 자금을 만들어 포항제철이라는 거대한 기반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산업을 일으킨다고요. 저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에는 외화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저축에 힘썼습니다. 저축이라고요. 사람들은 쌀을 아끼고 옷값을 줄였으며 여가와 소비를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국가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런 저축과 외자 도입 산업화 자금이 철강 산업의 안정적인 금융 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없던 돈을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오늘의 절약으로 끌어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와 외자 도입, 대일, 청구권 자금, 그리고 국민의 저축이 결합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포항에는 현대적인 일관제 철소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대한민국의 철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뭔데요? 가동 이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이 안정됐고 수익성과 생산성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시 개발도상국이 거대한 제철소를 건설하면 장기간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제철소란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오랫동안 성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세계적인 수준을 목표로 품질 관리와 생산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철강 제품은 점점 균일성과 품질 안정성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기술과 설비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한 곳은 국내 산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런 철강 기반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선산업 역시 안정적인 철강 공급이 있었기에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가동이 본격화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량을 늘려도 수요가 따라붙는 철강 붐이 시작됐습니다. 붐이라고요. 자동차와 조선건설기계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철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해외 시장으로도 수출이 확대됐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대한민국 철강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산 철강을 구매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제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철강의 존재감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 산업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 가운데 하나로 도약했습니다. 그 성장 속도는 세계 산업사에서도 매우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했습니다. 국제 철강업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높은 품질과 생산성 대규모 현대식 설비, 그리고 강력한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달렸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커질수록 세계 철강 시장의 질서도 달라질 것이라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녹여낸 것입니다. 저는 말없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포항제철은 정부 한쪽의 힘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저축과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린 노동자, 기술을 배워온 엔지니어, 국가의 장기 계획이 함께 만들어낸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과 뜨거운 공장 안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함께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에는 자동차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몇십만 대 정도 아닐까요? 교수님은 조용히 정답을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적었다고요? 대부분의 차량도 승용차보다는 업무용이나 상업용 차량이었습니다. 교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자동차도 얼마 없는데 고속도로를 만든다고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세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먼저 일반 도로를 정비하고 산업 기반부터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 재정을 너무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이 될 것이다. 혈관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 안으로 산업이라는 피가 흐르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교수님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아진 뒤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로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과 물류의 미래를 불러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을 깎고 강을 건너고 땅을 파헤치는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조용해졌습니다.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은 불과 몇 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놀라움이 컸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규모 고속도로가 완성될 수 있는지 의심하는 시선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의 공사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사진을 넘겼습니다. 밤에 촬영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작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교대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 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교수님은 개통 당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십시오. 1960년대에는 매우 적었던 차량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은 국가의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개통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도로 상황이 나쁘면 물류가 크게 지연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상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의 생산품이 경부축을 따라 훨씬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류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전국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시장이라고요. 부산과 울산에서 생산된 제품을 서울의 백화점과 시장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고속도로를 따라 제조업 벨트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 수원과 평택, 천안, 대전을 지나 대구와 울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경부축이 대한민국 제조업 성장의 핵심 통로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과 전자, 기계, 석유화학, 조선 산업이 이 거대한 산업축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로가 지나간 지역에는 공장과 물류시설이 들어섰고 새로운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교수님은 인구와 산업 분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은 수도권과 경부축, 동남권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집중됐습니다. 그렇게까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을 키운 거대한 훈련장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부족했던 토목 기술이 현장에서 발전했습니다. 도로와 교량 터널을 건설하는 능력이 빠르게 축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동 건설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내 대형 건설 경험이 없었다면 이후 중동 건설 진출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산물도 전국 단위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다른 지역 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류 비용이 낮아지자 중소기업도 전국 시장을 상대로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바뀐 것이네요. 철강과 자동차, 조선전자 공장들이 이 거대한 물류 동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향한 수출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 하나의 거대한 물류 파이프가 된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의 산업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혈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자동차가 충분히 늘어나기를 기다린 뒤 고속도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고속도로를 만들고 자동차와 산업이 성장할 공간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속도에 세계는 놀랐습니다. 길이 만들어지자 산업이 따라왔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다시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미래가 들어올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그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출할 상품조차 부족했던 나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수출할 제품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꾼다고요? 수출할 제품이 충분히 갖춰지기도 전에 수출을 위한 산업 단지부터 만들었습니다.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출할 것이 부족한데 수출 산업 단지를 먼저 만든다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수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의심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공업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한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경제 모두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갑자기 수출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세계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구로 수출 산업 공업단지를 키우고 이어 1970년 마산 수출 자유지역을 조성하면서 수출 산업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런 방식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가 참고하게 되는 산업화 모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수출을 중심으로 생산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각종 제도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네요. 처음에는 국내 기업과 일부 해외 기업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언론의 초기 반응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신흥국이 외국 기업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이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런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산업 단지가 가동되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제한적이었던 고용 규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수출산업 단지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생산 거점이 됐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초기 수출품은 섬유와 의류, 왕우, 가발생활 잡화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단순한 생산과 조립 단계에서 시작해 설비 유지와 부품 교체, 생산 관리 공정 개선까지 하나씩 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도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 적용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산업 기반은 훗날 대한민국 전자산업이 성장하는 중요한 토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라디오와 카세트, 텔레비전과 각종 전자부품, 정밀기계 등을 생산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기술과 생산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금성사를 비롯한 국내 전자기업들도 이런 수출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매우 작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수출은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뭐라고요? 불과 20년이 차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십 배, 수백 배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까? 수출 산업 단지와 국가적인 수출 중심 전략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런 수출 산업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차지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해외 언론의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력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 신흥공업지대의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산업 지역의 성공은 전국 곳곳에 새로운 공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부축과 동남권 산업지대는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그 위치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성공 이후 전국의 산업단지는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집중된 지역들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한민국 수출을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형성됐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했습니다. 수출 산업 지역은 단순한 공업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먼저 만든 관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산업과 정밀 제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수출 중심 산업단지와 경제특구를 활용하며 비슷한 방식의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수출할 제품이 충분하지 않았던 나라가 먼저 수출을 위한 도시와 산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시장으로 들어갈 통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문 앞에 도시부터 세운 나라였다. 교수님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기적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국민이라고요? 바로 지역사회를 바꾼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1970년부터 전국 농촌에서는 마을 환경과 생활을 스스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농가 소득은 도시보다 크게 낮았고 많은 농촌 주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가집과 좁은 흙길, 낡은 마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빠르게 도시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농촌 공동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지속적인 산업화도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전국의 여러 마을에 시멘트와 각종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시멘트라고요? 마을길을 고치고 작은 다리를 놓고 집을 보수하고 공동 작업장을 정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낸 마을에는 추가 자재와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움직이지 않는 마을은 같은 수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쟁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이 방식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주었습니다. 이후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들이 이 방식을 농촌개발 모델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을을 바꾼 사람들은 주민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했다고요. 길을 넓혔습니다. 다리를 놓았습니다. 초가지붕을 새 지붕으로 바꿨습니다. 공동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회관도 세웠습니다. 화면의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공동 작업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명령만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농촌의 도로와 주거 환경은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흙길이 정비되고 마을길 포장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까지 변했다고요. 수많은 초가집도 슬레이트나 기와지붕을 갖춘 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농업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비료 사용이 확대되고 관계시설이 정비됐습니다. 새로운 품종도 보급됐습니다. 농기계의 사용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대한민국은 쌀 자급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풍년이 들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을 걱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농가 소득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역시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의 생활 수준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농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 내부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부족과 지역 간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레바논은 종교적 분열이 국가 운영을 흔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오랫동안 이념이 사회와 경제보다 앞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폐쇄성과 고립이 강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적어도 한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는 힘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연구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운동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농촌개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소개됐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배우러 온 것이군요. 실제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새마을운동의 방식과 정신을 연구하고 자신들의 지역개발 정책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구호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농촌의 생활 환경과 경제 인프라,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을 한 세대 안에 바꾸려 했던 거대한 사회 변화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결국 국민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희망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삽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이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움직였던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유럽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게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단지 지도자가 밀어붙여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쌓아 올린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제 기반은 갖춰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철이 있습니다. 포항 제철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시장이 있습니다. 수출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구나. 이 모든 기반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라고요? 1960년대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사실상 조립 생산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믿기 어려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 시장에도 수출하겠다고 말입니다. 교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역시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민국 자동차가 들어간다고요. 당시에는 충분히 비웃음을 살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철강 생산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물류망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출산업 단지를 통해 외국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미국 자동차 시장을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대자동차의 소형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예상 밖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교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입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에 거대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세계 조선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맞습니다. 당시 조선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 경험이 필요한 선진국의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형 선박을 만든다고 하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선소를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선박을 수주하는 믿기 어려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초대형 유조선 수주까지 성공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세계 정상이라고요. 대한민국은 이미 완성된 기반 위에서 산업을 시작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와 도전으로 기반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전자산업입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기 수출품은 앞서 말했듯 섬유와 의류, 가발왕화, 생활 잡화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전자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냉장고와 각종 가전제품으로 수출 품목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금성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고도화의 속도는 세계 경제사에서도 매우 빠른 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철강이 자동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기계와 부품 산업을 키웠습니다. 조선업은 철강과 기계 전기 산업의 성장을 끌어냈습니다. 전자산업은 건설과 통신 정밀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불러왔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산업이 하나씩 계단처럼 연결되면서 다음 산업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발전 모델을 넘어 산업화라는 현상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계획 하나만 세운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눈앞의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뒤 필요한 산업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기술을 익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세계는 처음 대한민국 자동차를 대수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는 결국 미국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경험 많은 나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섬유와 가발을 팔던 나라가 이제는 전자와 반도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미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교수님은 새로운 주제를 꺼냈습니다. 1980년대 초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놀라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서울올림픽 유치였습니다. 올림픽이라고요. 당시 대한민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기억도 여전히 강했고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분단과 긴장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올림픽은 국가 전체를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개최지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과 나고야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 산업화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이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종 경쟁은 대한민국의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였습니다. 일본이라고요?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나고야가 매우 강력한 후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미 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았습니다. 경제력 역시 대한민국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라도 당연히 일본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보다 훨씬 선진화된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나고야가 우세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당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부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인과 체육계 인사, 외교 관계자들이 함께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들은 각국의 IOC 위원들을 만나며 서울이 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국가가 세계적인 무대에 등장한다는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출신 IOC 위원들에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성장이 아시아 전체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지 끈질기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당시 유치 과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와 민간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이라고요? IOC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시민들은 거리에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공항과 호텔, 서울 곳곳에서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민간 안내 인력과 시민들도 스스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 서 있는 외국인 관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서울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바꾸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냉전이 이어지던 시대였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국가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9월 30일 마침내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울 52표 나고야 27표. 뭐라고요? 이렇게 큰 차이라고요.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경제력과 국제적 인지도에서도 앞서 있던 일본의 도시를 대한민국의 서울이 꺾은 것입니다. 세계의 언론도 예상 밖의 결과에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당시 기사와 자료들을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승리는 외교와 경제계, 체육계, 그리고 국민적 열망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단순한 개발도상국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총력전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과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을 정비하고 도로망과 철도 지하철을 확대했습니다. 숙박시설도 대폭 늘렸습니다. 방송과 통신 설비를 현대화했습니다. 교수님은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 대회 하나를 준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대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91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금성사를 비롯한 전자기업들은 국제적인 행사를 뒷받침할 기술과 제품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17일 마침내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 정비된 지하철과 도로, 경기장과 선수촌, 도시 곳곳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온 나라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해외 기자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반복해서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질서와 친절, 그리고 대회를 성공시키려는 열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버스기사부터 자원봉사자, 상점 주인과 시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국가적인 명예와 연결해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을 이전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단순히 전쟁과 분단의 나라가 아니라 빠르게 성장한 산업 국가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를 알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했고, 이후 대한민국이 수많은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전쟁과 분단, 가난의 기억이 남아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 이후에는 빠르게 산업화하고 국제사회로 진입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국민 전체가 함께 참여한 거대한 국가 브랜드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탠 계기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의 개막과 함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시선 앞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폐허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당당히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한 나라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곧바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의의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다시 나라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북한. 이 나라들 가운데는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자원이나 조건을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베트남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오랫동안 이념적 통합과 체제 유지가 경제적 개방보다 우선됐습니다. 시장 개방과 산업 기반 구축도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중했습니다. 전후 재건과 성장의 중요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패와 관료주의 역시 성장의 장애물이 됐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전쟁 이후 어떤 미래를 바라봤느냐가 국가의 길을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이라크입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층은 장기적인 산업 기반을 만들기보다 단기적인 소비와 권력 유지에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석유는 있었지만 그 석유로 공업 제품을 사들이는 데 의존하면서 자체 산업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내부의 종파 갈등 역시 국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미래를 향한 방향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막대한 국제 원조를 받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부족과 지역 정치 세력 간 갈등으로 국가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원조가 들어왔지만 그 자원이 장기적인 산업과 국가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탈레반은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도움만으로 국가가 완전히 재건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내부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은 레바논입니다. 교수님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교육과 문화, 금융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정치 세력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도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되면 공동의 미래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떠올렸습니다. 적어도 그 시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북한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전쟁 직후만 놓고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유리했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더 유리했다고요. 그러나 폐쇄와 고립 독재적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기술과 경제 발전의 한계가 점점 커졌습니다. 외부에서 배우고 경쟁하기보다 우리 방식만이 옳다는 폐쇄적인 사고가 발전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고 결국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커다란 원을 5개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원안에 적었습니다. 둘째는 일관된 국가 비전입니다. 정권과 시대에 따라 방식은 달라져도 산업화와 교육, 수출이라는 큰 방향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국민의 참여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새마을 운동과 근검절약, 저축과 산업 현장에 노동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교육열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와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다섯째는 개방성과 학습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기술과 자본, 생산 방식을 배우고 자기 것으로 흡수했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했습니다. 저는 5가지 항목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했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나 기적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논리적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논리가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특별함은 수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했던 나라가 결국 구조적인 강점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본 국가들에는 있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이 극복하려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의 극심한 분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에는 오랫동안 이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에는 종파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부족과 세력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에는 종교적 분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강한 폐쇄성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갈등과 정치적 충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교육, 빈곤 탈출이라는 목표만큼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과거의 갈등에 붙잡혀 있을 때
대한민국은 미래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내내 소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정작 한국인들은 알고 있을까? 교수님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배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나라와 나누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만큼 놀랐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나라가 말입니다. 먼저 디지털 대한민국부터 살펴봅시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와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통관과 행정 시스템이 해외에 수출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관세 행정과 무역 관리, 물류 시스템까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의 전자정부와 전자통관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컴퓨터 기술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방식 자체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강하다고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기술과 생산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디지털 산업의 심장 한 부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과 방위산업입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LNG, 안반성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K마연 자주포 청웅 계열 방공체계, KF-21 보라매 같은 한국산 무기체계들이 국제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상품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안보와 물류, 에너지 이동에 필요한 핵심 산업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보십시오. 화면에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와 첨단 메모리, 파운드리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AAM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에스콘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씩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우주기업들은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와 심우주 기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몇십 년 뒤의 산업을 미리 준비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학교부터 다시 세운 나라, 국민의 절약과 산업자금으로 철강 기반을 만든 나라, 자동차도 많지 않은데 먼저 고속도로를 만든 나라, 수출할 상품이 충분하지 않은데 수출산업 단지부터 만든 나라,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주민들이 함께 일어선 나라, 철과 길 위에서 자동차와 조선 전자산업을 키운 나라, 서울올림픽을 통해 세계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나라, 여러 실패 사례와 다른 선택을 했던 나라,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조선, 방위산업과 미래 모빌리티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나라. 교수님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다른 나라의 성공을 따라 배우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계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한국 기업과 기술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미래를 먼저 준비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연구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미래 전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연구하는 일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가 있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철도길도 희망조차 희미했던 나라였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미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걸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희생의 연속이었으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흘린 땀의 결과였다. 이제 나는 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나라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증거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언젠가 꼭 그 나라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의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나라를,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일으켜 세운 변화를,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를.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